안녕하십니까. 경찰 간부 대비해서 동행 모의고사 한 4회분을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동행 모의고사는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민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수험생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회시험이 사회시험의 평균을 내보면은 그게 자기 현재의 실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점수가 잘 나오면은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구나, 민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동행 모의고사 문제만 풀면은 뭐 민총 공부 다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자기 실력의 테스트 기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이 기본수와 기출문제집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야지 이 문제만 알면은 뭐 민총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된다. 헌법 공부할 때도 나옵니다만 대사인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 그래가지고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뭐 판례도 있지만 판례가 없더라도 뭐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번은 뭐 각종의 시험에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던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 이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즉 행식적 의미의 법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널리 제정법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긴급 재정경쟁명령이든 그게 뭐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든 대법원 규칙이든 좌우지간 민사에 관한 것이면 그 법행식을 묻지 않고 전부 1조의 법률이 넓은 의미의 제정법을 말하니까, 즉 성문법을 말하니까요, 전부 해당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185조를 보면은 물건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섭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조의 어떻게 보면 예외 규정이죠. 온천권에 관한 것도 몇 번이나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기본서에 간섭법상 물건으로 인정되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성권이라든가 법묘기지권, 이거는 물건으로 인정된 예죠. 이 외에도 동산양도담보권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 클릭에 보면은 아직 간섭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 5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천에 관한 권리.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님을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권리가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가끔은 출제되니까, 특히 경관처럼 40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권리 쪽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권리에 관한 공부도 조금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권리의 분류에 대해서 사원총회, 이 사원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사원권임이 분명하죠. 사원권에도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는데 민법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권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원총회 소집 청구권 이것도 역시 공익권으로서 사원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명칭이 청구권인데 사실은 청구권이 아니고 행성권인 거. 대표적인 예가 요 매수라는 말이 들어가죠. 매수 청구권. 이러면은 명칭이 청구권이지만 이거 청구권 아니고 행성권이에요. 이거 틀렸네 그래서. 또 매수 외에 정감 청구권, 정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 매수 정감 소멸, 매수 정감 소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는 행성권이다. 행성권이다. 이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청구권으로 불리어지나 행성권입니다. 그런데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 이렇게 비용 상한 청구권은 매수 정감 소멸,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행성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방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본계약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버리잖아요. 전행적인 행성권이 맞죠. 그 다음에 권리를 일신전속권, 비전속권으로 나눌 적에 우리는 주로 제3법상의 권리는 비전속권, 가족법상에 걸리는 일신전속권 이런 정도로 기억해도 될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제3법상의 권리 아닙니까? 그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니연, 이열, 미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의칙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 채권자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것도 올해 2025년도에도 물상보증인에 관하여 벨리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도 각종 시험에서 꽤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죠. 채권자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 물상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들이 내가 보증을 써도 될까? 물상보증인이 돼도 될까? 이런 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신용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거는 스스로가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채권자가 왜 너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려고 하느냐? 너 왜 물상보증인이 되려고 하느냐? 저 채무자 지금 완전 거지인데 신용 상태가 없는데 신용이 너무 안 좋은데 너 왜 보증인이 되려고 하느냐? 물상보증인이 되려고 하느냐를 채권자가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려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O가 되겠네요. 통상의 임대차라 그러는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숙박계약이라 그러는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숙박계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신의칙상의 보호물을 숙박업자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임대인에 해당하는 숙박업자가 그걸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보호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을 정액하지 않기로 약정. 차임 정액하지 않기라는 약정, 이거 유효한 약정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차임을 정행하면 안 되죠. 이 약정에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 즉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만큼 크게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약정이 있어도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 비하여 지금 만약 건물 임대차였다면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데도 종래의 차임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차임 정액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틀렸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이 말이 핵심이죠.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당사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의칙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고 할 적에 그 사정의 변경은 계약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초가 되지 아니한 이런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는 해제나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하에 걸린 능력. 태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하니까 판례가 정지조건설이잖아요.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그래서 판례의 논리에 의하면은 태하인 동안에는 아무런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 태하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체도 아닌데, 권리 주체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도 없고, 따라서 그에 의한 수정행위를 할 수도, 즉 정려를 받는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태하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효력이 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태하를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태하에게 뭐 아무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103조 위반도 아니고요. 이런 상해보험계약도. 따라서 태하가 만약에 복중에 있으면서 뭐 다친다든가 해서 기행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나중에 출생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운전자 갑의 가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모가 충격되어 태하가, 이 사산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산이 됐다 그러면 정지조건서를 취하게 되는 판례에 의하면은 살아서 출생해야 어떻게든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사산이 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권리 능력, 즉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가 태하의 가해자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속받아 이런 말을 썼는데 모가 상속을 받으려면은 태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해놓고 죽어야 상속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산이 돼버린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태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엄마에게 상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다. 틀린 게 됩니다. 모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당시 태하였다가 나중에 살아서 출생했다면, 정지조건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서 출생했다면은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어머니의 그 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즉 이자로죠, 보통 이자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상해와 관련된 이자로 청구권 판례는 아버지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관한 판례인데 엄마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이 민법 규정, 능력과 관련되는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대한 증명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 유효를 이거 판례이죠. 유효를 주장하는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일반 효력 발생 요건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있는 게 보통입니다.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의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한 능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해야죠.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은 경우, 포괄적 영업 허락에 대해서는 성은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종류를 딱 특정해서 영업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년후견 등에 관한 설명.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그러니까 청구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청구권자가 어떻게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한 대로 꼭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청구의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와 한정 후견 개시는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니까 고려한 이상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년 후견 개시, 한정 개시하고 이 특정 후견하고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정이 꼭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조문에 불과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특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가 있다. 우리가 비특정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 중에 하나로서 예시를 하고 민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특정 후견인은 일정한 후원이 좀 필요하다는 것 빼고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를 않음을 꼭 압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 능력자가 맺은 이 계약이라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계약 그러면은 거절이 아니고 철회가 와야 됩니다. 그죠? 계약은 철회. 단독 행위가 거절로 연결됩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된 후입니다. 그 법정 대리인이 어떤 자에게 학답을 촉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년자로 된 경우에는 그 자에게 학답을 촉구해야지 이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학답을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성년 후견인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부터 그 비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학답 촉구를 받고 이 학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학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혼자서 법정 대리인은 충분히 학답을 발할 수 있는데도 학답을 발하지 않은 거니까 불이익을 줘도 됩니다. 불이익을 주는 거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16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요.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미성년자임을 안 채무자는 주인이 있기 전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단독행위니까 거절로 연결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철회와 다른 점은,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이 됩니다만, 이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이렇게 악의자라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된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 부재자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갑 소유인 X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원에 의해 을이 선임된 후에도 갑은 스스로 다른 재산관리인을 이게 조문입니다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둡시다. 후에 을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후에 법원의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X 역시 이것도 소급표가 없으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나란히 해놓은 이유가 헷갈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선임 결정의 취소든 아니면 허가 결정의 취소든, 법원의 처분행위 허가 결정,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선임 결정의 취소든 허가 결정의 취소든 그 취소는 소급표가 다 없다. 소급표가 없으니까 효력을 잃지 않고요. 또 잃지 않는다. 효력을 유효하다니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좌우지간 둘 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둡시다. 만약 을이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매도한 후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면은 우리가 법원의 이 허가는 꼭 사전 허가일 필요가 없고 사후 허가, 즉 기양의 매도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허가를 얻으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허가 얻어가 이전 등기 맞추는 것은 바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종선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다른 주소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래 실종선고의 효과가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소지에까지 사망간주의 효과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주소지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고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실종 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만 효력이 미치지 이 공법상 법률관계에는 실종 선고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다. 실종 선고의 청구 후 실종 선고 청구 후가 아닙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입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그래야 29조 1항 단서가 적용돼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종 선고라는 게 실종 최후의 소식, 최후 소식이 있을 때 여기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청구를 할 것이고, 청구를 실종기간 만료가 될 것이고, 실종기간 만료.
그 다음에 청구가 될 것이고, 실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선고는 여기서 있게 되지만 사망 간주는 여기서 될 것이고, 그러니까 청구 여기가 아니고 실종 선고 청구가 아니고 선고 후 취소죠. 선고 후 취소. 요 사이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되더라도. 재단법인에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산에 관한 규정 필요기재사항 맞죠?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는 그 시기나 사유, 이거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될 수가 없고요. D것도 마찬가지죠.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이 될 수, 왜냐하면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는데 사원자격 덕실 이런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될 수가 없죠. 이사의 임매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감사의 임매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대표 기관도 아니니까. 민법상 이사회는 필수 기관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개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네요. 갑이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원하여 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 옳지 않은 것. 갑의 출원 재산이 동산인 경우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즉 설립 등기를 마친다. 이게 바로 법인 성립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마친 때 법인이 성립되니까 이 법인 성립 시에 법인 것으로 된다. 48조 1항 아닙니까? 48조 1항. 왜냐하면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188조 1항이 있는데 출원자와 법인 간에 있어서는 굳이 이 188조가 적용될 필요도 없이 바로 즉 부동산의 등기, 동산이면 인도 이런 거 필요 없이 법인이 성립하기만 하면은 바로 법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구 부동산이고 을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사망으로 병에게 상속 등기가, 그러니까 상속 등기가 됐다 이 말은 병이 이 상속이나 말이잖아요. 상속인은 출원자와 동급이면 출원자와 동일시하면 됩니다. 갑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갑의 것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제3자잖아요. 그럼 3자와의 관계에서는 법인 것이 되려면은 법인에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이 오히려 먼저 이전 등기를 해버렸잖아요. 이때는 정의 소유가 됩니다. 재단법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외 관계라 그러죠. 등기를 법인이 하면 법인께 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먼저 되면 제3자께 되고 결국 등기의 선우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지게 된다. 갑의 출원재산이 지명채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채권 아닙니까? 채권자가 정해져 있는 채권. 이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에 별다른 요건이 효력 발생 요건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즉 법인 설립 등기가 된 때 법인에게 기속되는 것이지, 통지라고 하는 것은 대항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통지가 있어야 법인에게 기속된다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48조가 정하는 이때 법인 설립 등기가 마쳐진 때 법인 것이 됩니다. 그 채권은 들렀네. 갑의 출원행위가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재산이 을법인의 기본재산이더라도 갑은 출원재산이 기본재산이든 말든 법인 그러니까 원래 정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생전처분인 경우 정려에는 해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정려는 해제를 못한다. 그리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해제와 관련되는 거고 취소의 경우에는 그런 논리들이 여기에는 아무런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성립이 이후든 말든 기본 재산이 되었건 말았건 취소를 할 수가 있다. 법인 중에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해본 겁니다. 대표기관의 행위라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때 직무대행자와 청산인은 당연히 전행적인 대표기관에 해당합니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표를 하고 있으면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꼭 중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악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야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이전에도 판례가 있었는데 24년도에 이거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악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대표권 없는 이사라요. 대표권이 없어요. 그럼 대표기관이 아니네. 대표기관이 아니면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죠, 당연히. 13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 임면, 정관의 필요적 예상이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또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 맞고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이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아니고는 원래는 이사를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하면 이렇게 아무리 정관에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이사가 정상적으로 사무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도 해임할 수가 있다라는 데. 이것도 옛날에도 23년도인가 24년도 2004년 이런 데 판례가 있었습니다만 24년도 판례가 또 나왔거든요. 꼭 기억해 둡시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사무집행은 과반수, 대외적 대표권은 각자. 이사가 없거나 결론으로 이 말 나오면은 특별대리인이 아니고 임시이사입니다. 이익 상반한다 그러면은 특별대리인. 사원총회.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한 임시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5분의 1 소수 사원권에 기하여 저렇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하지 않는 바람에 저 5분의 1 이상 청구한 사원들이 소집할 적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양자 구별을 해야 되겠죠.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거 24년도 최근 판례거든요. 우리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 소집이나 개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근데 일주간 전에 통지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서면으로만 결의했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감사도 임시총회 소집권자입니다. 이렇게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집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결의해도 무효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비법인 사단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 일반 사단법인에 있어서도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해산 사유가 되죠. 해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 능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81조를 보면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도 똑같다. 그래서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종중에 대해서는 가급적 독자성,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어느 종중의 종중구약 중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는 조항, 종중규약에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 이게 24년 12월 달 판례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죠, 아직. 5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 종손은 보통 남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녀 차별 없이 종중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종중회장은 남자인 종손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손인 사람과 종손 아닌 사람 간에도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금 판례는 이런 경우 이거는 103조 2방언으로 무효이든지 아니면은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종원의 말이야.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로 봐가지고 무효라고 봤습니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 이거 최신 판례니까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앞으로 출제가 자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노인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법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도 비법인 재단도 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비법인 사단도 비법인 재단도 아니면 법인도 아니고요. 당사자 능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센터 이런 거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니까 이런 거는 비법인 사단이 될 수가 없다. 대표자는 대리인에게 비법인 사단의 재발음을 포괄적임은 허용, 이는 법인도 그렇고 비법인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임은 허용될 수 없다. 물건, 유체 및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는 이를 기속된다. 이까지는 맞는 말인데 포기할 수 있다가 틀렸죠.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유체 유골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필지의 일부에 관해 공간정보법에 의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 나오면은 분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미안성 건물을 인도받아 그러니까 인도받을 무렵에 이미 건물이었어. 독립한 건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의 건축주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는 거죠. 만약 볼 수 없는 이렇게 했으면은 완공한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 했으니까 원래의 건축주 맞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강물인 금에도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랬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지하 자원은 전부 일단 국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채굴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만 강화권이 있는 사람만 강물을 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미칠 수가 없다. 주물종물, 목리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 양수장시설은 종물, 농지가 그건 주물이 되겠죠. 종물 맞다. 주물에 대한 유치권, 질권, 취득시효 이런 거는 다 꼭 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물에 대하여 점유를 해가지고 유치권이 성립했다, 질권이 성립했다, 주물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종물에는 그런 취득시효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질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다. 취득시효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취득시효는 하도 그동안 많이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유치권을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것은 종물일 수가 없다. 종물이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다면 종물일 수가 없고, 이것도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약정, 당연히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약정 유효하고요. 다음 중 권리 원시 취득. 이 사망으로 취득, 이거는 상속이 포괄승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적 포괄승계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죠. 이전적 포괄승계 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마친 자로부터 어떤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건 설정적 승계 취득,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 이것도 그냥 승계 취득이에요. 설정적 승계 취득. 경매도 일반 매매로 보면 되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전적 특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특정 승계 취득. 다 승계 취득이네요. 점유 취득 시효. 이게 바로 포괄 승계가 됩니다. 판례도 있고요.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게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옳지 않은 것.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이 말이 중요해요. 꼭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확정될 수 있어도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례했다. 즉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면은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고 103조 위반도 무효입니다. 대부분은 103조 위반이면 강행법규 위반인 것도 보통입니다만, 우리가 명의신탁 같은 거 보면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런데 103조 위반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꼭 양자가 103조 위반이면 꼭 강행법규 위반이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03조 위반은 아닐 수도 있고, 반대 103조 위반은 아닌데 103조 위반인데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것이라도 위반되면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틀렸네.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전날에 쓰니까 전날 멸실의 원시적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은 해당하고 맞는 말이고 무효입니다. 원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는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효력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생략 합의가 있으면은 사법상 무효는 아니다. 2번이 틀렸네요.
사회적 행위. 해외 파견된 근로자의 기구고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평생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무효겠지만 부척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동안 첩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금 이걸 관계 단절금 또는 관계 청산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은 첫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돈을 좀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무효로 봐버리면은 끝내지 말라는 말밖에 계속 첫 관계 유지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첩과 관계 되는 건 대부분 다 무효인데 관계 단절금을 주는 걸 첫 관계 단절을 그러니까 정기 조건으로 한 금전 지급 약정 이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자. 이 등기 명의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될 수 있나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했으니까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 이 등기 명의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정권을 행사한다. 할 수 없는 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는 야, 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데 왜 물권 정권을 나한테 행사하느냐? 너 소유권자도 아니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다. 무효를 주장할 때 너 무효야. 이렇게 말이야.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진정을 이용하여 타인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지하 조건으로 그액의 급을 이런 말 나오면 꼭 이거 문장을 기억해 둡시다. 이거 불공정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이건 불공정 법률 행위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불공정 법률 행위에 가면은 무상행위, 정려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원래 처음부터 대가가 없는 거니까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 행위가 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상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103조 위반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 궁박, 갱소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일부만 갖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피해자가 궁박, 갱소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말이 안 되죠. 이걸 요건으로 우리가 폭리자에게 악의가 있을 것,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공정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는 변제기, 즉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계약의 성립할 때가 아니라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때 말이야. 그런 대물변제라는 예약이라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즉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때. 그래서 변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약의 변제기 말이야. 그거는 대물변제 예약의 특수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이거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 불공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 아니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비진의 표시. 갑은 을의 한심을 사기 위해 정려의사 없이 반지를 을에게 주었고 정려의사 없는데 표시는 준다고 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
을이 선이 무가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이 무가실이면 이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니까 반지는 을의 것이 돼버리죠. 을의 것. 그러면 을이 뱅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을이 자기 것을 뱅에게 팔은 겁니다. 자기 것을 뱅에게 팔은 거니까 이는 뱅이 악이더라도 뱅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는 107조 2항 선의의 3자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의 3자 문제는 을이 악이거나 가실이 있어가지고 즉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가지고 무효가 되었을 때 뱅이 악이자면 보호 못 받고 선의자면 보호 받는다. 이게 107조 2항의 문제죠. 그러나 이거는 을이 선의 무가실이니까 이거는 107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경우니까 107조 2항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뱅은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도 소유자로부터 내가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샀는데 내가 악이고 선이고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맞다. 몰이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 이사장 앞으로 행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닌 우리 비진이 표시에서 사직원은 세 가지가 있죠. 이 사립대학 조교수 사직원 이거는 본문을 적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이거는 단서가 적용돼서 무효가 됩니다. 공무원의 사직 이 공무원 이거는 10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가 됩니다. 표시된 대로. 정권회사 직원갑이 남편을 안심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을의 요청에 따라 을과의 친분, 을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정권 투자로 인한 을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거는 진짜 책임질 생각 없으면서 어쩔 수 없이 표시를 책임을 지겠다고 표시한 거니까 비진이 표시고 또 을이 부탁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상대방 을도 알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이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진이 표시라고 볼 수 있고 무효가 돼가지고 아무리 이런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갑은 을과 통모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통정의 표시. 갑은 을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를 이렇게 이미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으니까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 표시라고 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렇게 말소 청구 대신에 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도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린. 허위 표시에 대해서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각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진행적인 병은 108조 2항의 3자에 해당하는 선의이기도 하니까 보호받는 사람이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 선의의 병이 악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정명의로 이전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는 정도 소유권을 악의의 정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우리는 차단호라 그럽니다. 차단호. 요 병이 선이잖아요. 병이 선이니까 그 다음 정은 악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악의의 정에게 대항을 할 적에 병이 차단을 시켜준다. 너 나한테는 대항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로부터 이어받은 정에게 대항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차단을 시켜준다고 해서 차단호. 그래서 악의의 정도 보호받게 됩니다. 차고.
이 소치하 합이라고 그러는지 그냥 소치하라 그러는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소의 치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백구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치하 합의는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법상 계약이라면은 당연히 백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백구조는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 배제하기는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면은 원래 동기가 표시돼야 됩니다만 취소하려면은 유발이 된 경우는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가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착오를 취소할 시 하자담보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사기 강박. 강박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 가시량, 사기든 강박이든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고의에 의한 강박행위라 해야 됩니다. 가시량 기망, 가시량 강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 어떤 해악의 교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것만으로는 강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상대방의 대리인이 의사표시자에게 사기를, 대리인의 사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대리인과 상대방은 본인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경우와 같이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경우라면은 알았니 알 수 있으니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요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된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정우권,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경합을 하고 이 경합은 둘 중에 아무거나 행사해야 됩니다만 중첩적으로 그렇다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경합은 된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알면 완벽하죠. 경합한다. 다만 선택적 행사만이 가능하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효력 발생. 상대방 없는입니다. 없는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도달이 됩니까? 상대방이.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아까 잠시 말했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무런 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는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피특정 후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대하여도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즉 대항할 수가 있다.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통지 내용을 알아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리할 수. 원래 철회는 효력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못합니다. 근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정관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도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정관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철회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대리권 범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단순히 이렇게 매매계약의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말 나오면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 없습니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말이 나와야 연기해 줄 대리권도 있는 거예요. 해설지를 보고 꼭 전담부, 후담부 구별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매도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합의, 해제 이거는 처분적인 거 아닙니까? 처분의 대리권, 해제 대리권은 없다.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이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면제해 줄, 그러니까 빌려준 돈 수령 받아오라 라고 했는데 면제를 해줘버리면 되겠습니까? 면제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 대리권은 없고 면제를 해줄 수 있으려면은 따로 면제해 줄 수 있는 대리권을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수여받아야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예금계약 체결을 이임받은 자, 예금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랬는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처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대리권의 제한, 우리 법무사에게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이 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런 게 대리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법무사가 매도인을 대리하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허용이 됩니다. 2, 3번 이거는 이제 24년도 최근 판례 꼭 출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출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최신 판례니까. 꼭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2, 3번 이거 꼭 기억하자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여기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쌍방대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 허락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효하다. 즉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상대방이겠죠. 이 사람은 상대방 쪽에서 입증 허락이 있었다.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를, 쌍방 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유효를 하면 그 사람이 주장할 수도 있고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니까, 유효를.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본인의 허락, 사전 허락, 묵시적 허락, 우리는 묵시적 그러면 다 민청이 된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요 두 가지. 예? 제가 모의고사 최신 판례다 보니까 모의고사 출제할 때마다 지문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본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기계약이네. 자기계약, 본인의 허락 없이, 무효죠, 이거. 근데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 확정적 무효다. 그러니 이게 틀린.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을 맺었다. 쌍방대리를 해버렸다. 유동적 무효인 무건대리가 됩니다. 무건대리가 된다.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본인의 대리인. 아파트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이게 맞네요. 오피스텔 분양, 아파트 분양, 이런 거는, 분양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리인이 꼭 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자기가 분양을 하지 않고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분양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선임할 수가 없다. 법정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선임되었건 임의 대리인에 의해 선임되었건 복대리인은 전부 임의 대리인이다. 왜?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자니까요. 언제나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도 있다. 아니, 대리인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걸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보다 좁아요. 최대치는 같은 거죠, 양자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책임을 지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의 무권대리. 근데 어떻게 유권대리라고 주장했는데 무권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틀렸다.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인가 있을 때 이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있다. 정말 1번도 2번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권한은 넘는 표현들이 이게 뭐 범죄를 구성한다 이게 최근에는 잘 출제가 안 되다가 24년도에 유독 3번이나 출제가 되더라. 각종 시험에서. 그래서 근데 뭐 서류 같은 거 위조를 보통 하니까요. 뭐 인장도 위조하고 이러겠죠. 인장 위조죄, 뭐 사문서 위조죄 이런 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해서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즉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갑은 X 토지와 그 이 Y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무권 대리인 을이 갑 명의로 뱅가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무권 대리인 을이 뱅에게 해줘버렸다. 상대방 뱅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악이라면 갑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본인이 추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가 없다. 맞죠? 악의자는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그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가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말이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면 선의자는 여전히 철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죠. 틀렸다. 갑이 Y 건물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죠. 일부 추인이네. 일부 추인. 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뱅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확답을 촉구, 즉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철회와 달리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거래에 관한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환을 받은 매도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 해약금에 한 해제는 가능하다. 2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는 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지정이 해제되면 유효로 된다 그랬는데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는 허가 처음부터 배제해가지고 안 받겠다 해가지고 유효로 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이 해제된다고 해서 유효로 전환되지를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 매수인지 이전입니다. 매수인지 이전은 매수인이 바뀌는 거니까 마치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매수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관할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은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 지위 이전받는 합의와 구별해야 됩니다. 허가 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 협력 신청 청구권 인정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얼마든지 피보전 권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만약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아니고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그러면 그거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효니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되니까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행위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취소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유효가 됩니다. 알고 추인해. 법정 추인은 모르고 해도 됩니다만 일반 추인은 알고 해야 된다. 갑은 자신이 성인자가 된 때로부터 성인자가 된 때로부터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맞네. 이 매매계약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까지 배상해 말 안 되죠. 미성년자는 언제나 즉 악이자라도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없이는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 성취되면은 드디어 효력이 정지조건이니까 효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권리가 취득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만약에 정지조건부라는 사실,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거는 효력을 다투는 자가 조건이 법률의 이미 기성조건이에요. 기성조건. 가장조건이잖아요.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됐으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미 효력이 생겨 있다 이 말이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되겠죠. 혼인이 성립되지 못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때 매매계 무효로 한다. 즉 효력이 없다 이 말이니까 해제 조건이라야 효력이 없게 되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니까. 기약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향,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을 채무자 스스로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나한테 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기한 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조건부 특약과 행성권적 특약. 행성권이라는 게 원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만 하면 바로 의사표시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걸 안다면은 상시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가 바로 도래한 것이 되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행성권적 특약이 아니라 정기조건부 특약일 때 그렇겠죠.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이게 틀렸네. 그래서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상강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도 조건은 물론 기한도 이거 신창원 판례라고 그죠? 신창원 판례. (25년 4월 23일) 오후 3시에 원로부터 6개월 후 갚기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리면서 6개월의 기간에 계약, 이 말이 핵심이지. 그는 당일을 포함시키는 약정. 그래서 우리가 기간에 관한,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서 원래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만 이 특약으로 이렇게 초일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는 23일이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4월 23일이 바로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지나면은 10월 기산일 전날이니까 10월 22일 밤 12시. 이런 말로가 된다. 그게 있나요? 20일, 예, 2번. 22일 밤 12시. 그래서 이거는 당일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저 한마디만 알면 되겠습니다. 37번. 시효 중단 사유가 재판상 청구인 때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까지 뭐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이 청구된 때로부터 새로이 청구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문은 뭐라고 돼 있다?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입니다. 확정된 때. 틀렸습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고 보정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반대로 주채무가 중단되면은 보정채무도 무조건 중단돼요. 그러나 반대, 종이 중단된다고 해서 주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연예인 나오면은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산청.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된 때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네. 채무불이행시니까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지원권의 소멸시효. 예.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뭐 집합건물,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판례도 있고요. 신축건물이라고 말하는 판례도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 기산일과 본래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꼭 주장하는 기산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짜를 기산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하는 기산일에 따라야지. 중단 사유 중에 성인에 관한 성인은 우리가 꼭 성인 이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하여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 시효 완성을 다투는 자라 그랬습니다. 완성을 채권자 채무자로 말하면은 누가 시효와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겠습니까?
완성을 다툰다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채권자겠죠. 중단 사유를 시효 완성을 다투는 자, 즉 채권자가 입증하듯이 승인도 중단 사유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시효 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의 이 승인도 간념의 통지잖아요. 간념의 통지에도 도달주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도 말이 안 되죠. 중단은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중단 효과 발생 이유라는 말, 관여라는 말, 권리의 당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효과 발생 이후의 승계인 3번만 틀리고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옳은 것,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그러면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채무 없는 책임. 채무 없는 책임. 책임은 이렇게 짐이다만 채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응소가 중단 사유가 되려면은 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면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이런데 응소를 해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기억해 둔다. 확정 판결로 당길 소멸시효 대상인 주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당연히 보정채무 소멸시효 기간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이 이렇게 되면은 나는 자기를 위해 보정까지 서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3년 소멸시효에 걸리는 줄 알고 보정을 서주는데 10년으로 연장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불이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정인은 여전히 단기 소멸시효 기간만 만료되면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고 따라서 부종성에 하여 보정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 원용할 수가 있다. 최고 6개월 내에 채무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채무 승인이 최고 174조 규정에 채무 중단 사유 중에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최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하해를 위한 소환 이런 거는 있지만 승인은 들어있지를 않아요. 지금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판례가 승인에 대해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중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게 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죠. 판례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포기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호라 그러죠.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호.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이렇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1회 문제를 레슨을 마칩니다.